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에 담긴 향긋한 역사를 풀어드립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희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느덧 11월인데요. 네. 가을에는 커피 행사가 많아서 바쁘실 것 같아요. 네, 특히 가을에는 이제 커피 강연이 많습니다. 뭐 제가 커피 강연 초청을 많이 받는데 그렇다고 뭐 다 가지는 못해요. 제가 커피 강연 요청을 받고 이제 수락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첫 번째로 생각하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경제 얘기를 해서 그런가요? 혹시 뭐 강연료 이런 건 아니시겠죠? 강연료 물론 중요하죠. 예, 궁금하고요. 그런데 뭐 속으로는 물어보고 싶은데 잘 물어보지는 못합니다. 네. 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강연료가 적은데도 가는 경우가 꽤 있고요. 또 강연료가 많은데도 거절하는 경우도 뭐 있습니다. 예, 제가 강연을 수락하거나 거절할 때 강연료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바로 이 강연이 열리는 지역입니다. 가보지 않은 지역에서 강연을 요청해 오면 대부분 수락을 하는데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아세요? 뭐 강연하러 가신 김에 여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여행 좋아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일부러 여행을 가기도 하는데 뭐 강연하러 가서 그 지역 여행을 하면 뭐 일석이조 돈도 벌고 좋죠. 그럼요, 여러 가지로. 예, 그런데 저는 뭐 그 지역 이것저것 유명한 데를 여행하는 것보다는 지역 재래시장에서 특산물 쇼핑하는 게 너무 재미있습니다. 뭐 예컨대 2주 전에도 제가 서산시에서 이제 강연을 했는데요. 마치고 시장에 들러서 매생이 칼국수 따뜻한 거 한 그릇 먹고 그리고 지역 특산물 대추를 샀는데요. 시장에서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커피 역사에 등장하는 특산물 얘기를 할까 합니다. 커피 역사에 특산물이 등장해요? 네네. 뭐 요즘 전쟁 얘기가 많은데요. 전쟁은 정말 많은 것을 무너뜨려요. 뭐 건물이나 다리 뭐 그런 것도 무너지지만 더 크게 무너지는 거는 사람의 착한 마음, 뭐 양심인 것 같습니다. 전쟁으로 무너진 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는 사실 극복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뭐 우리나라도 이제 독립전쟁을 열심히 해서 해방을 맞았는데 뭐 해방 5년 만에 다시 6.25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1945년 해방부터 1955년까지의 10년은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 해방 10년을 맞아서 그 언론 중에 동아일보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재 기사를 실었는데요. 제목이 해방 10년의 특산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10년 사이에 만들어진 특산물 탑 10을 뽑아서 소개했는데요. 이 특산물이지만 뭐 물건이 아니라 사회 풍조였습니다. 네. 광복절 10주년을 기념해서 1955년 8월 16일부터 10회에 걸쳐 연재를 했는데 그중에서 5번째 특산물이 커피와 관련된 재미있는 특산물이었습니다. 그 커피와 관련된 5번째 네. 특산물이 오늘 주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첫 번째 특산물은 뭐였어요? 네, 이 신문이 이런 연재를 시작한 이유가 먼저 그 첫 번째 기사 앞에 나오는데요. 읽어보면요. 이 사회에는 그다지 환영 못할 갖가지 특이한 해방 특산물이 이 혼란한 사회상을 모체로 하여 꼬리를 물고 속출하였으니 이제 해방 10년이 낳은 이다나 갖가지 변태적 특산물을 살펴보자. 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변태적 특산물이라는 표현에서 짐작이 되죠. 이 부정적인 세태를 보여주는 특산물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특산물로 뽑은 것은 자유선풍입니다. 뭔가 부정적인 거라는 걸 텐데 네네. 자유선풍 무슨 뜻인가요? 네, 신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해방과 함께 민주주의의 큰아들 자유군이 낯설은 한국 땅에 들어오자 너무나 열광적인 환영을 받고 정신을 잃고 기절하고 말았다. 전차에서 남의 발을 밟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는 자유. 깊은 밤중에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 자유. 좁은 길에 자동차를 세워서 남의 통행을 방해하는 자유 등등. 이 자유로 안 통하는 데가 없는 그런 자유만능의 세상이 되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해방과 함께 몰아친 이 자유에 지나친 유행을 해방 10년이 만든 첫 번째 특산물로 꼽았던 겁니다. 그럼 커피와 관련된 5번째 특산물은 뭐였어요? 네, 해방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탄생한 특산물 중에 5번째 제5위는 얌생이입니다. 얌생이요? 네. 그게 뭐죠? 원래 우리말 얌생이는 염소를 지칭하는 경상도 지역 사투리였는데요.
지금은 사전에 보면 남의 물건을 조금씩 몰래 훔쳐내는 짓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얌생이짓 뭐 이런 얌생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 얌생이에 이런 뜻이 붙여지게 된 일화가 전해지는데요. 어느 날 철조망을 뚫고 염소가 미군 부대에 들어왔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염소 주인으로 보이는 한국 사람이 나타나서 초소를 지키는 미군에게 자기 염소가 저 안으로 들어갔다. 염소를 데려가야겠다고 하니까 이 미군이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염소가 계속 들어오기를 반복했고요. 그럴 때마다 주인이 와서 들어가겠다고 해서 들여보내면 또 주인이 염소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가는 염소 주인을 수상하게 여긴 이 미군이 잡아서 조사해 보니까 염소 주인의 가방과 주머니 여기저기에서 커피, 뭐 양담배 등 미군 물품이 나온 겁니다. 네. 뭐 이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 나갔고 이제 이후 미군 부대에서 물건을 빼내는 한국 사람들을 얌생이라고 부르고 그런 행동을 얌생이 질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얘기죠. 뭐 이런 얌생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게 바로 미군 부대에 가득했던 커피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있었던 얘기예요? 물론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얌생이가 해방 10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특산물 제5위로 선정될 정도로 유행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전해져 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해방 다음해였던 1946년에 어떤 미군 보급 부대장이 자기 동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평양 전쟁도 미국이 일본하고 싸웠기 때문에 이겼지 한국하고 싸웠더라면 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하고 싸웠더라면 그 굉장한 위력을 가진 원자폭탄도 비행기에 싣기도 전에 한국 얌생이들에게 도적을 맞았을 테니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미군 부대 주변의 얌생이꾼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미군 물건을 빼돌렸는지를 보여주는 실화죠. 그래서 그런지 심지어는 이런 소문도 당시에 나돌았다고 합니다.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미군 비행기를 얌생이들이 빼내서 냄비 공장에 팔아먹었다. 뭐 믿거나 말거나 수준의 얘기인데요. 얌생이 얘기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거는 소설, 영화 그리고 드라마에 얌생이가 차례로 등장했기 때문이죠. 1968년에 리처드 후커라는 미국 작가가 MASH, 매시라는 소설을 발표했는데요. 후커는 6.25 전쟁 당시 군의관으로 참전해서 의정부 북방 38선 부근 미군 야전병원에서 일하며 겪었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소설로 쓴 겁니다. 매시는 미국 육군 이동 외과병원을 말하죠. 이 소설이 이제 인기를 끌자 이번에는 이 소설을 바탕으로 영화 매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얌생이가 나오는 이 영화가 1970년에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았죠. 역대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수상 영화 중에 아직도 글로벌 흥행 7위를 기록하고 있는 영화가 바로 매시니까 뭐 대단하죠. 이 황금 종려상 수상 영화 중 현재 흥행 1위는 바로 우리나라 영화 기생충입니다. 매시는 드라마로도 유명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영화가 흥행을 하자 이번에는 드라마로 만들어졌죠. 1972년부터 1983년까지 11년 동안 무려 256부작으로 미국에서 CBS를 통해 이제 방영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AFKN 미군 방송을 통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미국 드라마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 중인 드라마가 바로 이 매시입니다. 이 최종 회 시청률이 40%였고 1983년에 방영된 그 시리즈 피날레의 시청률은 60.2%로 그 해에 슈퍼볼 시청률을 넘어선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시는 뭐 얌생이나 미군 부대 주변 여성들을 통해서 이제 한국인들을 좀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는 것 때문에 국내에서는 비판이 좀 많이 일어나기도 했었던 영화이고 드라마입니다. 네. 그 얌생이들이 빼돌린 물품 가운데 하나가 커피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얌생이의 최애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커피였습니다. 양담배와 함께 당시는 이제 얌생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물건이었는데요. 얌생이들이 미군 물품을 빼내는데도 이제 단계가 있었는데요. 배짱이 제일 센 얌생이는 바다 얌생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 그 밀수의 소재가 돼서 잘 알려졌는데요. 미군 수송선이 항구에 들어올 때 사전에 미군과 짜고 뭐 집더미만한 그 물건을 통째로 빼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발동선을 동원해서 배로부터 직접 박스째 옮겨 심기도 하고 바닷물에 슬쩍 박스를 빠뜨린 다음에 나중에
이 잠수부를 동원해서 몰래 건지는 방식도 썼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육지로 옮겨져서 미군 창고와 각 부대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물건을 빼내는 얌생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군수품 수송대 미군 트럭으로 위장해서 아예 트럭 가득 물건을 싣고 당당하게 빠져나오는 그런 큰 얌생이들이었습니다. 당연히 미군과 짜고 버리는 수법이었죠. 세 번째 단계는 각 미군 부대에 배포된 물건을 PX에서 빼내는 방식이었죠. 이 과정에서도 이제 미군 부대 문직이나 미군 한두 명은 반드시 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군 부대 소속 그 개인들이 소지품 속에 숨겨서 가지고 나오는 방식이었습니다. 커피, 담배, 초콜릿 같은 작은 물건이 주로 대상이었죠. 이렇게 얌생이들이 빼돌린 미군 커피는 그 다음 날이면 돗대기 시장 또는 양키 시장이라고 불리는 그 암시장에서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습니다. 돗대기 시장이나 양키 시장 과거에 네네. 많이 사용하던 표현이잖아요. 네네. 언제부터 이런 이름으로 불렸던 거예요? 네, 이 양키라는 말은 원래 17세기에 미국으로 이주한 영국인들이 자신들과 경쟁하던 네덜란드인들을 비하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네덜란드의 가장 많은 이름이 얀카스거든요. 이게 이제 얀키스가 된 거죠. 이후 미국 북동부에 사는 주민을 가리키는 호칭으로 사용되다가 지금은 미국인 전체를 비하하는 호칭이 되었죠. 양키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신문에 처음 등장한 것은 100년 전인 1920년이었습니다. 미국의 시계 제작사 지금도 있습니다. 잉거솔이 1919년에 세계 최초로 야광 시계를 개발했는데 조선에서 이 시계를 판매하는 테일러 상회가 신문에 이 시계를 광고하면서 양키 야명 시계라는 문구를 사용했던 겁니다. 잉거솔 시계는 당시 이제 마크 트웨인이나 토마스 에디슨 등이 사용해서 아주 유명했던 시계죠. 이후 1920년대에 양키라는 단어가 신문에 자주 등장하게 된 거는 금년에 우리 또 아는 그 미국 프로야구 월드 시리즈에 진출해서 LA 다저스와 맞붙었던 뉴욕 양키스 때문이었습니다. 네. 당시 미국 최고 인기 선수였던 베이비 루스가 소속된 팀이 뉴욕 양키스였거든요. 이 베이비 루스 소식이 신문에 자주 등장하면서 양키라는 단어도 스포츠 팬을 중심으로 널리 알려졌던 겁니다. 예컨대 1920년 6월 25일자 동아일보에는 뉴욕 양키단의 베이비 루스가 80년 미국 야구 역사에 처음 보는 장거리 홈런을 쳤다고 보도하면서 이제 덧붙이기를 위대한 자연의 힘을 나타내는 것이 셋이 있으니 하나는 나야가라 폭포, 둘은 베스비우스 화산, 셋은 베이브 루스라고 썼습니다. 일제 강점기 이제 후반에는 일본과 미국 사이가 나빠지면서 양키라는 단어는 서서히 미국식 소비 문화를 좀 비판하는 그런 용어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출이 심하거나 교양 없이 가벼운 말과 행동을 하는 여성을 양키 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해방이 되고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죠. 양키라는 용어는 여기저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 생기는 외국 물건을 파는 시장이 양키 시장으로 불리게 된 거죠. 커피는 이런 양키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표적인 물건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얌생이들이 커피를 빼내서 이런 시장에 팔면 다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갔다면서요. 그렇죠. 물론 이제 얌생이들이 빼낸 커피를 얌생이들이 직접 다방에다 파는 경우도 많았죠. 그런데 다방의 입장에서 이것은 좀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다방을 하시는 분들은 시장에 가서 커피를 사다가 쓰는 게 훨씬 편했습니다. 외국 물품을 파는 시장에 가면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게 커피였으니까요. 얼마 전에 제가 다녀온 부산 그 국제시장이 대표적인 당시 외국 물품을 파는 시장이었습니다. 지금도 외제 물건이 굉장히 가보니까 많더라고요. 국제시장의 원래 이름이 부산 돗대기 시장이었습니다. 돗대기는 낫대기의 반대말인데요. 물건을 낱개로 팔기보다는 뭉텅이로 파는, 즉 도매로 파는 북적거리는 시끄러운 시장에서 유래된 이름이 돗대기 시장입니다. 옛날부터 돗대기 시장에 가면 고양이 뿔만 없고 세상에 있는 물건치고 없는 것이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식 수입이 안 되는 커피나 이 양담배를 파는 건 불법 아니었어요?
그렇죠. 불법이죠. 이 수입 금지 물품을 파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었는데요. 그래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 미군 부대가 많은 의정부나 동두천, 문산 등 그 경기도 북쪽에서 서울로 오는 버스를 타면 중간에 헌병들이 버스를 세우고 올라와서 가방이나 보따리를 뒤지고 그랬습니다. 이 시대의 재미있는 현상 중 하나는 이런 시장에 파리들이 들끓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리는 또 뭐예요? 네, 시장에서 외국 물건을 파는 상인들에게 이 양담배나 커피 단속을 나왔다고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가는 가짜 단속반을 말합니다. 당시 신문에서 사용한 용어로는 가짜 취채관인데요. 상인들은 이들을 파리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에 날아드는 기분 나쁜 곤충의 빗댄 표현이었죠. 문제는 상인들이 이들 가짜 취채관, 즉 파리와 진짜 취채관인 공무원을 구분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이 진짜 취채관에게 돈을 주지 않고 버티면 가지고 있는 외제 물건을 압수당하고 잡혀가서 벌금까지 내야 했거든요. 시장을 감독하는 공무원 취채관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고, 이런 세태를 이용해서 상인들이 파리라고 부르던 사이비 가짜 그 취채관들이 날뛰던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살던 참 어려운 시대였다는 얘기죠. 뇌물을 주면서까지 상인들이 외제 커피를 팔았다는 건 그만큼 많이 남았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죠. 얌생이들은 이제 미군에게 뇌물을 바치고 커피를 빼내서 다방이나 이 시장에 팔더라도 큰 돈을 벌 수 있었고, 시장의 상인들은 또 이 파리들에게 뇌물을 주고라도 얌생이들에게 산 커피를 팔면 큰 이윤을 남길 수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방을 하는 분들은 이들 얌생이들에게 비싼 값에 구입하던, 시장에 가서 비싼 값에 사던 커피 재료를 구해서 커피를 만들어 팔면 또 돈을 벌 수 있었으니까 유행을 했던 거죠. 궁금한 게요. 1950년대면 전쟁으로 어려운 시절이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그렇게 많이 마셨어요? 네, 1950년대 중반에 서울에는 다방이 500개 정도 있었습니다. 시내에만요. 다방에서 사용되는 모든 커피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유통되었던 커피인데요. 남대문 시장이나 국제시장 등 당시 시장에서 거래되는 커피 재료값은 작은 통 하나가 1,500환이었습니다. 작은 통에는 커피 1kg이 들어있었는데요. 이것으로 한 200잔 정도의 커피를 만들어서 1만 원을 벌었으니까 6배 이상 남는 장사였던 겁니다. 커피 장사가 잘 되던 시절이죠. 그럼 어느 정도나 마신 거예요? 네, 뭐 그 당시 커피를 얼마나 많이 마셨냐면요. 1952년 여름에 핀란드 헬싱키 올림픽에 국가대표 승마 선수로 출전하였던 민병선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올림픽 참가 후에 뭐 스웨덴, 독일 등을 돌면서 승마 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감상을 구라파 순례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소개했는데요. 그 글에 보면, 구라파에 와서는 하루에 잘 마셔야 커피 한 잔인데 한국에서는 어찌하여 그리 많이 커피를 먹지 않으면 안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세계에서 커피 잘 빼기는 한국이 제일이라는 것을 통감하였으며 한인이 제일 많이 마시는 것도 알았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53년 6월 5일자에 보면 서울과 부산에는 한 집 걸러 다방이요, 폐허의 서울에도 늘어가는 것이 다방이어서 다방골, 지금의 다방이죠. 이 다동이죠. 다방골은 정말 다방촌이 되고 말았다. 인간도처 유청산이라더니 인간도처 유다방이라 해도 무방하다. 뭐 이런 표현으로 그 당시 다방의 유행, 커피의 유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계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끝으로 데이식스의 웰